1593년 7월 칠성날 밤, 진주 촉석루. 달은 밝았고 남강물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촉석루 2층에서는 일본군 장수들이 모여 진주성 전투의 연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왔고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22살. 아름다운 기생이었습니다. 이름은 논개. 그녀는 조용히 술을 따르고 있었고 외장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게야모토 기요마사의 한 부하장수가 논개의 미모에 반하여 손을 잡았습니다. 논개는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손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외장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논개의 손가락에 보통 반지가 아닌 날카로운 칼날이 달린 반지였습니다. 10개의 손가락 모두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외장이 놀라 논개를 바라봤을 때 논개는 재빨리 외장의 옷깃을 잡았고 그녀의 칼반지가 옷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촉석루 난간으로 걸어갔습니다. 외장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논개가 외장을 온 힘을 다해 껴안았습니다. 칼반지가 외장의 옷에 깊이 박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강 물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외장들이 난간으로 달려가 아래를 쳐다보았으나 어두운 강물 위에 물결만 일렁일 뿐 두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촉석루에서 강까지는 약 50m가 넘는 높은 높이였습니다. 외장들은 급히 부하들을 보내 시신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시신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외장의 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논개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물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22살 기생 논개. 그녀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외장을 끌어안고 강물로 뛰어든 걸까요? 그 이야기는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93년 5월 제1차 진주성 전투가 벌어진 그날로. 그날 논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논개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복수.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2살의 죽음을 선택한 한 여인의 이야기, 사랑과 복수, 그리고 희생의 이야기. 촉석루 바위에는 지금도 손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논개가 마지막 순간 바위를 붙잡았던 흔적이라고. 그것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전설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1572년 장수연 임내면.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주논개 혹은 그냥 논개라 불렸습니다. 아버지는 주달문, 양반 신분이었지만 가난했습니다. 논개는 어려서부터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맑은 눈동자, 하얀 피부, 그리고 우아한 몸가짐.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벼슬도 없고 땅도 없었습니다. 논개가 15살이 되던 해 집안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갑자기 논개는 의지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한 관기 기생이 논개를 거둬줬습니다. 그리고 논개를 기생으로 키웠습니다. 논개는 노래와 춤, 거문고와 시를 배웠습니다. 배우는 것마다 금방 익혔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논개는 장수연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90년 논개의 인생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장군을 만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최경회, 진주 판관이었습니다. 최경회는 우연히
장수연을 지나다가 논개를 보게 되었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쉬운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최경애는 양반이었고 논개는 기생이라 신분이 달랐습니다. 게다가 최경애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최경애는 논개를 첩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논개는 진주로 가서 최경애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최경애는 논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시를 짓고 검은 고를 타며 남강을 거닐었습니다. 논개도 행복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촉성로에 올랐습니다. 남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시를 읊었습니다. 논개는 그때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촉성로에서 바라본 남강의 아름다움, 최경애의 따뜻한 미소, 두 사람만의 시간.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두산에 상륙한 왜군은 빠르게 북상했습니다. 전국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최경애는 진주 판관으로서 진주를 지켜야 했습니다. 군사를 모으고 훈련시켰습니다. 논개는 불안했습니다. 전쟁은 무섭고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최경애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무사하세요. 꼭 살아 돌아오세요. 최경애는 논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습니다. 1592년 10월 제1차 진주성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왜군 2만 명이 진주성을 공격했고 조선군은 3,800명에 불과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진주 목사 김시민이 지휘했고 최경애도 그의 곁에서 싸웠습니다. 6일 동안 전투가 계속되었고 왜군이 계속 공격했지만 조선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논개는 전투 소리를 들으며 성 안에 있었습니다. 비명, 총소리, 폭발소리. 무서웠지만 참았습니다. 최경애가 싸우고 있으니까요. 전투 6일째 되는 날 김시민 장군이 탄환에 맞았습니다. 이마에 총탄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김시민은 계속 싸웠습니다. 상처를 감추고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최경애도 칼을 휘두르며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일째 되는 날 밤, 왜군이 퇴각했습니다. 진주성이 지켜진 것입니다. 하지만 대가가 컸습니다. 김시민 장군이 전투 닷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마의 탄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투 중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최경애는 살아남았고 논개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 돌아왔구나. 약속을 지켰구나. 최경애와 논개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촉성로에 올랐습니다. 승리를 자축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논개가 말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면 우리 평화롭게 살 수 있겠지요? 최경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소. 왜군은 다시 올 것이오. 논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최경애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1593년 6월, 왜군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9만 명이 넘는 대군이었습니다. 제2차 진주성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천일 장군이 지휘했습니다. 최경애도 그의 곁에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왜군이 사방에서 성을 공격하여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성의 일부가 함락되었습니다. 최경애는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적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날 오후
최경회는 적의 칼에 맞았습니다. 가슴에 깊은 상처가 났고 쓰러졌습니다. 두 아들이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논개가 달려왔습니다. 최경회는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논개가 그를 안고 울었습니다. 제발 눈을 뜨세요. 최경회는 논개를 바라보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약속을 지키지 못했소. 논개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하지만 최경회의 숨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논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소. 1593년 6월 29일 최경회는 3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논개는 그의 시신을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진주성이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왜군이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날 죽은 사람의 수는 7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군사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모두 학살당했습니다. 김천일 장군을 비롯한 조선 장수들은 남강에 투신해 자결했습니다. 왜군에게 항복하느니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수많은 여인들도 성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왜군에게 욕을 당하느니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논개도 죽고 싶었습니다. 최경회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한 가지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복수. 최경회를 죽인 왜군에게 복수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논개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냉정해졌습니다. 단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복수. 진주성이 함락된 후 왜군은 진주에 주둔했습니다. 축하 연회가 열렸습니다. 진주성을 함락시킨 것을 자축하는 자리였습니다. 연회에는 기생들이 동원되어 외장들의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논개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외장들에게 술을 따랐고 미소를 지으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외장들은 논개의 미모에 감탄했습니다. 특히한 외장이 논개를 집요하게 따라다녔습니다. 게야모토 기요마사의 부하 장수였습니다. 논개는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외장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외장은 완전히 논개에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7월 칠성 날 밤 외장은 논개를 촉성루 연회에 초대했습니다. 논개는 수락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복수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7월 칠성날 낮 논개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고 머리를 곱게 빗고 비녀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칼반지. 대장장이에게 특별히 주문해 만든 반지였습니다. 10개의 반지 모두에 날카로운 칼날이 달려 있었습니다. 논개는 10개의 손가락에 칼반지를 하나씩 끼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논개는 촉성루로 갔습니다. 연회장에는 이미 외장들이 많이 모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논개가 들어서자 연회장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논개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논개를 초대한 외장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논개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외장은 논개를 자신의 옆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논개는 조용히 외장 옆에 앉아 술을 따랐습니다. 외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외장은 완전히 논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었습니다. 밤이 깊어 달이 중천에 떴습니다. 논개는 일어서서 외장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고. 외장은 기뻐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두 사람은 촉성루 난간으로 걸어갔습니다. 남강의 달빛에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논개는 난간에 기대어 강을 내려다봤습니다. 외장이 논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논개가 움직였습니다. 재빨리 돌아서서 외장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칼반지가 옷에 깊이 박혔습니다. 외장이 놀라 논개를 바라봤습니다. 논개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표정을 보였습니다. 증오와 분노가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논개는 외장을 끌어안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더 꽉 껴안았습니다. 외장이 뿌리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칼반지가 옷에 박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논개는 외장을 끌고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외장이 외쳤습니다. 연회장의 다른 회장들이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논개는 외장을 끌어안고 난간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논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최경의의 얼굴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복수를 이뤘다는 만족감을 느꼈을까요?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논개가 떨어지면서 바위를 잡았다고 합니다. 칼반지 낀 손으로 바위를 꽉 움켜쥐었다고, 그래서 바위에 손자국이 남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촉성로 아래 바위에는 손자국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의암이라고 부릅니다. 의로운 바위라는 뜻입니다. 논개가 마지막으로 붙잡았던 바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논개와 외장이 난간 아래로 떨어지자 외장들이 달려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두운 강물만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외장들은 부하들을 보내 시신을 찾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외장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논개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논개가 강의신이 되었다고, 남각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고. 밤마다 촉성로에서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논개가 부르는 노래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1593년 7월 칠성날 밤, 논개는 2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논개의 이야기는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 기센이 외장을 끌어안고 강물로 뛰어내렸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논개를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양반들조차 논개를 칭송했습니다. 신분이 낮은 기생이지만 그녀의 의로움은 누구보다 높다고. 하지만 조정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논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생이 영웅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논개는 공식 역사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논개를 잊지 않았습니다. 진주 사람들은 촉성로를 찾아가 논개를 기렸습니다. 촉성도 아래 바위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 바위를 의암이라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200년이 지난 후 1784년 정조임금이 논개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논개에게 의기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의로운 기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논개를 의기 논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798년 진주에 의암사라는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논개를 모신 사당이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논개는 마침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논개는 한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성 영웅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논개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은 남자들의 일이었고 여성은 그저 보호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논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직접 행동하여 외장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여성도 국가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둘째, 신분을 초월한 애국심을 보여줬습니다. 논개는 기생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기생은 천민이며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였습니다.
하지만 논개는 신분에 상관없이 나라를 사랑했고 왜군에게 복수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애국심에는 신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셋째, 사랑과 복수의 이중성을 보여줬습니다. 논개는 최경애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논개의 투시는 단순한 애국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복수이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복수, 두 감정이 합쳐져 논개를 그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끈 것입니다. 넷째, 역사의 기록과 전설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논개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전설일까요? 실제로 논개라는 인물이 존재했을까요? 정말로 칼반지를 끼고 외장을 끌어안고 뛰어내렸을까요? 확실한 기록은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논개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 야사와 부전으로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논개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여러 여성들의 이야기가 합쳐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제2차 진주성 전투 때 수많은 여성들이 왜군에게 항거하다 죽었습니다. 그 여성들의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져 논개라는 인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주 사람들은 논개가 실존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의암에 남은 손자국이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논개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복수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논개는 복수를 위해 외장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행위였을까요? 전쟁 중이었으므로 적을 죽이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개가 죽인 외장이 최경회를 직접 죽인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전혀 관련 없는 다른 외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논개의 복수는 정당했을까요? 이것은 복잡한 윤리적 질문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논개가 자신의 방식으로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무력한 존재로 남지 않고 직접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1593년 7월 칠성날 밤, 촉석루. 한 여인이 외장을 끌어안고 남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22살, 논개였습니다. 그녀는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복수 때문이었을까요? 애국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죽고 싶었던 걸까요? 아마도 셋 다였을 것입니다. 논개는 최경애를 진심으로 사랑하였고 그가 죽자 살아갈 이유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죽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선택한 것입니다. 외장을 끌어안고 함께 죽는 것, 그것이 논개가 선택한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 논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논개는 평온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던 것을 잃었으니까요. 혹시 이렇게 중얼거리지 않았을까요? 최낭군, 이제 당신 곁으로 갑니다. 오늘날 진주 촉성루를 찾아가면 바위 표면에 손자국 같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논개가 마지막 순간 붙잡았던 흔적일까요? 과학적으로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침식이나 풍화로 인해 생긴 자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것이 논개의 손자국이라고.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논개의 이야기가 주는 힘 때문입니다. 논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약한 존재라도 강한 적에게 저항할 수 있다고. 신분이 낮아도 나라를 사랑할 수 있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그것이 논개의 메시지입니다.
논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용기입니다. 외장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불의에 맞서는 용기, 옳은 일을 하는 용기,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사랑입니다. 논개는 최경회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그녀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평범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셋째, 저항입니다. 논개는 무력한 존재로 남지 않았습니다. 기생이라는 낮은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당한 일에 저항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넷째, 기억입니다. 논개의 이야기는 400년이 넘도록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의 영웅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논개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밤마다 촉성로에서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남강을 따라 걸으면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그것은 논개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논개가 죽지 않고 강의 신이 되어 남강을 지키고 있다고.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전설로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논개는 죽지 않았습니다. 전설이 되어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기회가 되면 진주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촉성로에 올라가 남강을 내려다보십시오. 그리고 의암을 찾아가 보십시오. 논개가 마지막으로 붙잡았다는 그 바위의 손자국을 만져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느낄 것입니다. 400년 전 한 여인이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논개, 22살에 죽었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여인.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촉성로에서, 의암에서, 남강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논개여, 당신의 사랑을,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편히 쉬소서. 남강의 신이 되어 영원히 그곳을 지키소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힘을, 복수의 의미를, 그리고 한 여인의 용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한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